안녕하세요. 화상관계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대여의 그 폐해 및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채무자의 케이스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가족인 오빠에게 이제 사업 명의를 빌려줬어요. 사업 어떤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그 오빠가 이제 채무자 명의로 모든 사업을 하는 거죠. 그 거래처, 그죠? 그다음에 대출 다 오빠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이제 잘 됐으면은 상관없습니다만 잘 안 됐겠죠. 한 3, 4년 하다가 그리고 채무자가 빚 잔뜩 지고 오빠는 이제 죽었습니다. 비관해서 스스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채무자가 이제 일반 금융권 채권자들은 특별하게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대출해 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거래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특정한 개인한테 돈을 꾼 겁니다. 그 개인은 채무자도 알고 있고 오빠도 알고 있죠. 두 사람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를 보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오빠를 보고 돌려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오빠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채무자도 이제 채무자 명의로 이제 각서 같은 걸 다 썼죠. 공정증서 공증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채무자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제 파산이 들어왔는데 한 빚이 한 2, 3억 정도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다 제가 봐도 오빠의 책임이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배우자는 이제 성실하게 급여 갖고 한 300 정도 벌어서 간신히 이제 생계 보탬이 되고 있는데 전세금이나 이런 건 다 배우자 거죠. 채무자는 이제 시집만 간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결혼 전에 오빠한테 빌려줬던 사업 명의 및 이제 대출 같은 게 문제가 돼서 어떤 개인 채권자한테 이제 시달리는 거죠. 이 파산 절차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사업도 한 2년 전에 누구한테 명의를 넘겼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그것도 이제 채무자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오빠가 다 처리했고 거기서 돈이 남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지금 보니까 이제 양도 계약서는 있어서 거기서 보니까 한 8천인가 1억 원 정도를 받아서 이제 받은 것 같긴 한데 그 돈의 향배는 모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명의대여가 보증보다 더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보증은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만 자기가 알죠. 내가 얼마 보증을 섰다. 나는 5천만 원 보증 섰으니까 주채무자가 망하면 나는 5천만 원 뒤집어 쓰겠구나. 근데 이 명의대여라는 거는 그 금액을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이 터질지 1억이 터질지 10억이 터질지. 그렇죠? 다음 시간에 나오는 제가 또 할 얘기겠지만 거기서는 몇백억이 터졌죠. 그것도 명의대여는 아니지, 거기 보증이죠. 일단 명의대여는 얼마를 터질지 모르고 상법상 명의대여자도 책임을 지죠.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명의만 빌려줬다라고 항변을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명의자도 책임지고 그 실질 행위자도 책임을 집니다. 상법상으로는. 그래서 이 명의대여, 이름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가 빌려주는 거잖아요. 대여금. 돈을 빌려주는 걸 대여금이라 그러지만 명의를 빌려주는 걸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맡겨놓는 걸 명의신탁이라 그러죠. 신탁. 그죠? 그래서 이 명의가 이 법률 용어를 많이 쓰죠. 이름입니다. 이름 명자를 쓰죠. 이름 명자에다가 뜻의자. 그죠? 그런 걸 한자로 써서 명의라고 하는데 명의인. 그죠? 이 명의를 도용하는 거를 이제 문서 위조죄로 처벌하죠. 민형사상
법률 용어에서 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명의대여, 명의신탁, 명의인, 명의를 위조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이 명의대여에 대해서 명의대여의 어떤 심각성, 그래서 결국은 뭐 그 채무자는, 근데 제가 봐도 따로 뭐 재산을 은닉할 만한 그 2018년도에 그 사업체를 넘겼어도 그것도 다 오빠가 관여를 해서 그때부터 벌써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오빠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뭐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 돈을 빌려준 분도 억울하죠. 그분도 참 어렵게 사는, 근데 이자, 2부 이자에 혹해서, 그쵸? 고율의 어떤 이자를 혹해서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한 8천 이상 될 것 같아요. 8천에 이자면 826, 그죠? 한 달에 160이죠. 그죠? 160이면은 한 사람의 최저임금보다 더 최저임금에 준하는 돈을 버더니, 그죠? 그 이자가 만만치는 않죠. 한 사람을 부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명의대여로 인해서 이 채무자는 그 채권자 이익에 엄청 시달리고 있지만, 뭐 저는 그냥 이제 판정을 했습니다. 면책으로.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뭐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한 면책은 될 것 같습니다. 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죠. 명의대여 자체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명의대여로 시달리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명의대여는 뭐 아주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해죠. 부모 자식 간에,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부 간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애인 간에, 그렇죠? 아니면 선후배 간에, 아니면 친한 친구 간에, 뭐 의리 때문에 혹은 정, 그렇죠? 이런 어떤 1차적인 요소 때문에 냉정을 잃고 이성을 잃고, 그렇죠? 기분에 취해서 괜찮겠지. 근데 거의 뭐, 그렇죠? 명의 대여를 하는 사람이 입장은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이미 망가진 사람이죠. 뭐 신용이 크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전과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이미 줬거나, 그렇죠? 주변의 어떤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자기 명의로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또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사람들한테 또 인맥을 쌓아가면서 하는 거죠. 과거를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결국은 다시 또 이 새로운 사람한테,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한테, 그게 가족이든 주변 지인이든 친구든 가까운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죠.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엮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이런 사기라든가 이런 게 다 가까운 사람한테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가까운 사람이 명의를 빌려주고,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강남역이나 광화문 가서 누구한테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 사업하는데 아니 뭐 하는데 필요하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빌려준가요? 그 남의 돈 먹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을 막 진짜 가머니설로, 그쵸? 이것저것 뭐 된다, 뭐 돈을 빌려주겠다, 뭐 기획부동산, 그쵸? 좋은 투자자가 나왔다, 코인이 어떻다, 그쵸? 그런 걸 아주 갖은 가머니설로 설득을 하고, 그쵸? 혹해야지 그 사람이 돈을 줄까 말까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저런 뭐 명의대여 관련해서 잡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명의대여 때문에 끈질긴 이의로 뭐 고생을 했지만, 그 채권자 이의 자체가 어떤 한풀이성 이의도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것도 한을 풀려면은 들어줘야 됩니다. 또, 그렇죠? 맞장구를 쳐줘야 되고,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어렵죠. 예, 이번 시간에 명의대여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